예.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두 층을 코팅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층을 코팅할 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사람들이 이제 건조 장비 하나를 줄이고자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은 코팅 레이어를 한 층 만든 다음에 건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층을 그 위에 도포하고 건조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건조라는 과정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솔벤트를 날리거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고체층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이 돈이야말로 게 캐피털 인베스트먼트, 다시 말해서 장비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실제 사용할 때 에너지를 소비해서 건조를 시키는 페이지를 바꾸는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꾸준히 이제 꿈꿔왔던 기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두 개의 층을 액체층으로 도포를 한 다음에 한꺼번에 건조를 하자. 이건 당연한 엔지니어 관점에서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두 관점 중에 두 가지 테크놀로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텐덤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는 건조라고 말씀하셨지만 건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레이어를 얹어서 코팅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한꺼번에 두 레이어를 하나의 코터라고 하는 장비를 통해서 코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방식 각자 장단점이 있는데요. 제가 뭐 여기서 비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쪽 듀얼 슬로우 코터 관련된 내용을 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 듀얼 슬로우 코터에서 잠깐 지금 짚고 넘어갈 점들이 사실 코터라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좀 용매를 추가해서 점도를 낮춘 다음에 이 낮춘 점도를 가진 용맥을 갖다가 도포라는 어플리케이션 과정을 통해서 평탄한 막을 이루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 더 추가된 점이 기체 액체 계면뿐만 아니라 이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과 빨간색 액체 사이에 액체 계면이 있습니다. 이 계면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돼서 생기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던 내용들은 바로 이 액체 계면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슈가 액체 계면이 보통은 굉장히 높은 슬립률, 시어레이트를 가지는 영역을 지나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아까 전에 최시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계면 장력들이 굉장히 리퀴드 메탈 같은 굉장히 크고요. 그냥 기액 계면만 해도 물만 해도 거의 70cm 정도로 꽤 큰 편이고 일반적으로 표면 장력 혹은 계면 장력이 세다는 거는 서피스를 풀링, 당기는 힘이 커지다 보니까 평탄해지는 데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애객 계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크기가, 텐션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얘가 평탄화시킬 수 있는 힘이 사실상 10분의 1 혹은 유기용매 같은 경우는요 10만분 20분의 1 그 이하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높은 슬립률을 가지는 공간을 지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계면이 상태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해서 불안정한 상태는 계면이 서로 섞일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계면이 섞이게 된다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두 층을 서로 유지한 채 코팅층을 만드는 게 사실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전에 한 두 가지 정도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획 계면의 위치의 관련과 위치와 기획 계면의 위치 중에 끝부분을 인터레이어 세퍼레이션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점의 위치랑 그 다음에 와류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계면과 애객 계면의 안정성 관련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걸 잠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툴레이어 이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여러 가지 리터러처들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봤을 때 예전 사람들도 다 고민을 여러 가지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게 실험으로 관찰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내서 특허를 만들어보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 중에서 늘 공통적으로 발생했던 것들이 기획계면의 위치랑 그 다음에 와류와의 상관관계입니다. 보통은 이제 와류랑 기획계면 위치 둘 다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얘를 하나로 관통시키는 어떤 이론이거나 왜 이게 일어났는지 어떨 때 일어났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어떻게 접근했는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험할 때 계면의 위치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고속으로 움직이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시각화, 다시 말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계면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액체를 사용해야 되는데 투명한 액체를 사용하게 되면 사실상 계면의 위치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인덱스 오브 레프렉션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글래스롤을 통해서 안쪽에 있는 코팅 유동을 시각화하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이를 하기 위해서 일종의 다이를 개조해서 그 안에서 염료를 투하한 다음에 염료의 위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기획 계면의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우선은 기획 계면의 위치가 보통 이제 이쪽이 이제 상류고요. 이쪽이 하류입니다. 왜냐하면 흐르는 위치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류 하류 표현을 쓸 텐데 좀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 계면의 위치가 하류 쪽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와류는 관찰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해서 기획 계면의 위치가 아래, 즉 다시 상류에 존재하는 경우에서는 와류의 위치가 많이 발견돼서 확인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이전에 있던 연구자들도 여러 번 옵서베이션을 한 과정인데 이걸 왜 언제 일어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라기보다는 이제 의견이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이제 처음에 봤었을 때는 이건 우리가 케미칼 인지니어니까 무차원수를 찾아보자. 그래서 그때는 마구잡이로 여러 가지 무차원수를 시도해봤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나중에도 말씀드릴 텐데 이제 정말 무차원수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자연상을 이런 하나의 디멘전리스 몇 개의 디멘전리스 넘버를 통해서 통찰력이 관찰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받은 축복인 것 같습니다. 얘도 어떻게 우연치 않게 제가 한 거는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두 층의 유량에 의해서 뭔가 계면의 위치가 바뀌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유량비라는 것도 대두해 보기도 하고 다양한 수의 여러 가지 무차원수를 펴고 이제 저희가 스페큘레이션한 걸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 데이터를 피팅해 봤는데 다 잘 맞지 않다가 어느 순간 우연치 않게 제가 컴퓨터 실수로 잠깐 PPT 플롯한 것 중에서 유량비를 하고 싶었는데 유량비가 아니라 디멘전리스 버튼 레이어 유량으로 한번 피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피팅 표현한 적이 있는데 우연찮게 이것들이 어느 정도는 한 줄로 다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들이 점도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어템프트는 자체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웃 오브 데스퍼레이션으로 한 거였는데 나중에 감감이 부모님 가만히 이제 왜 이걸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책상에 앉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돼서 된 거구나라고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두 가지 상태에서의 변화입니다. 기획 계면의 위치가 상류 하류 쪽에 있고 상류 쪽으로 바뀌는 경우에 이 경우에 있는 상태를 보게 되면은 여기 표시된 영역이 이쪽 같은 경우에는 모든 흐름 방향이 앞쪽으로 향해 되지만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뒤로 특히 파란 액체 같은 경우에는 뒤로 와야지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이 뒤로 와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역류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역류가 나는 조건을 통해서 이 조건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굉장히 신기하게도 버튼 레이어의 디멘전리스 티크니스 결국 이 두께가 유량이기 때문에 디멘전리스 유량이 3분의 1 되는 지점에서 역류가 발생하고 역류가 발생하면은 이 계면의 위치가 뒤로 가면서 와류가 생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컴퓨테이셔널 모델을 통해서 파이널 엘리먼트 모델을 통해서 검증하는 거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점이 빨간 점의 위치가 바뀌는 점은 사실 점도가 어떤 정도 별로 상관이 갖지 않았고요. 이게 문제는 두 개가 죄송합니다. 이 점의 위치가 옮겨가는 메커니즘 자체는 약 점도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산모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빨간 용액이 점도가 높을 경우에는 이 점의 위치가 스르르 움직여서 반대편으로 가는 반면에 파란 용액이 점도가 높을 경우에는 이 점이 잘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일정 디멘전리스 플로우 레이트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갑자기 점프해 가면서 거기 큰 믹싱종이 생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점도비가 결국에는 유량비에 관련된 거에 영향은 미치지 못하지만 중간에 바뀌는 메커니즘은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 계면이 죄송합니다. 애객 계면이 보통 쉬어 레이트가 굉장히 높은 영역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은 아무래도 시어를 인해서 아무래도 시어가 보통은 잘 아시겠지만 익스텐션도 있지만 로테이션하는 성질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극대화하게 되게 되면은 당연히 믹싱
지층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스테빌리티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의 스파셜 디스터번스를 가정한 여러 가지 스파셜 디스터번스 모드를 준 다음에 이것들이 수식상에서 증폭되는지 감소되는지에 따라서 안정성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안정성 유무를 통해서 맵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맵을 통해서 뭐 복잡한 그림이긴 한데 하나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툴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개의 다른 층이 있고 두 개의 다른 액체가 좁은 공간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좁은 공간을 통과하게 되다 보면은 한쪽 층이 다른 쪽 층에 대해서 루브리케이션, 약간 좀 루브리케이션 효과를 가지게 될 때 흐름이 안정화될 수가 있거든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생깁니다. 이제 분명히 그렇게 되니까 저도 생각에는 한 층은 두꺼웠고 한 층은 얇았을 때 좀 더 흐름이 안정화되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래쪽 점도가 높은 쪽이 코팅 장비 벽 쪽에, 다시 말해서 속도가 낮은 쪽에 있는 경우랑 점도가 낮은 쪽이 루브리케이팅 하는 쪽이 속도가 빠른 쪽에 있는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있어가지고 이 두 개를 크게 비교해 봤더니 정말 안정된 컨피규레이션은 다음처럼 속도가 느린 부분이 점도가 작은 부분이 속도가 느린 부분에 있는 쪽에 훨씬 더 루브리케이팅 효과를 통해서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될 수 있구나,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고요. 이걸 통해서 몇 가지 이제 기업에 사용하는 툴레어 코트에 적용했을 때 굉장히 좋은 저 나름대로 실험으로도 어느 정도 확인을 했고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예전에 연구를 했던 내용들이고요. 주로 예전에 연구했던 내용들은 계면에 관련된 애객 계면에 관련된 연구였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보통 타겟팅이 일반적으로는 코팅 다이의 형태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다이가 모양이 픽스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봤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들어가면서 툴레이어 코팅에 대한 다시 또 관심이 여러 가지로 보이면서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 관심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코터가 어느 정도까지 상황에서 운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오퍼러빌리티라고 그러는데요. 오퍼레이팅 리밋 같은 경우에는 애객 계면도 있지만 여기 보시는 상류 쪽에 있는 계면의 위치에 따라서도 크게 좌우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어진 유량이 과하거나 혹은 코팅 유동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감압장치를 상류 쪽에 달기도 하는데 이 감압장치의 크기가 세기가 과하거나 혹은 덜하거나에 따라서 애객 계면의 위치가 바뀌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너무 바깥쪽에 튀어나 있으면 액체가 소실돼서 코팅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고 혹은 애객 계면의 위치가 너무 안쪽으로 돼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갖다가 주로 위핑과 비드 브레이크업이라는 현상으로 보통 설명을 하는데 이 위핑도 일어나지 않고 비드 브레이크업도 일어나지 않는 중간 단계를 갖다가 보통은 스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유량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 있고 베큐um 세기도 별로 크지가 않아서 기액 계면의 위치가 코팅 다이 안쪽에 존재하는 경우고요. 이 경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었고 제가 한 건 아니고 이제 정현욱 교수님 연구실에서 주로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시영 박사, 지금 종목 기술하는 이시영 박사 그렇고 지호석 예전 지금 이제 졸업한 지호석 학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오퍼레이팅 윈도우에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고요. 저희도 그런 거에 이제 자극을 받아서 이제 인스파이레이션 받아가지고 이 관련된 연구를 조금 다시 끄집어내서 이번에는 요 계면의 위치가 싱글 레이어랑 어떻게 다른지에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고요. 이건 저희가 지금 학생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사실은 포스터에 내용이 좀 더 있는데 아마 지금 순서가 뒤바뀌어가지고 제가 뒤로 하고 포스터는 앞에 하는 바람에 조금 아쉽죠.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 포스터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형렬 학생 한 내용입니다. 주로 이제 정현욱 교수님 연구실에서 한 내용을 갖다가 팔로우업을 해서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코팅 윈도우의 변화를 보고 있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특히 툴레이어 코팅 하면서 많이 느낀 게 이런 시스템을 갖다가 무차원화해서 무차원화된 값으로 표현을 하는 게 좋겠구나. 실제 저희 싱글레이어 아직 논문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무차원화를 시키면은 사실 싱글레이어 여러 가지 상황과 싱글레이어 슬롯 코팅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가 하나의 마스터 커브로 그릴 수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이 툴레이어도 비슷하게 적어도 뉴토니안과 시어스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마스터 커브를 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하게 되었고요. 이 마스터 커브를 그리면 좋은 것이
더 이상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하지 않고도 하나의 마스터 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엔지니어링 혹은 그 초기 설계를 하거나 데이터를 정리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값들을 이제 프로퍼한 디멘저너스 넘버를 통해서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핵심 여러 가지 몇 개 떠오른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나왔던 유량비가 있고요. 유량비 같은 경우에는 싱글 레이어 포토에서 나타나지 않고 두 개의 유량이 있는 또 듀얼 레이어 나타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점도비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 관심 가지는 게 예전에는 사람들이 가공 기술의 한계 때문에 많이 도전을 못했던 건데 최근에 또 가공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포토의 모양이나 형태나 이런 거 다양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나 모양에 의한 효과를 좀 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형태와 모양을 바꾸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주로 이제 포토 같은 경우에는 다 이 채널이 돼 있고 작은 채널 아래 흐름이 흐르다 보니까 보통 1차원 유동의 성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좁은 갭에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쪽 차원에 관련된 힘이 굉장히 강하고 트렌드가 강한데 이 디자인을 조금씩 변형하게 되면은 2차원 유동에 대한 현상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게 시간상 길게 설명 못 드리겠지만 다음과 같은 이런 차이들이 전부 다 2차원 유동에 의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코팅 용액들이 쉬어 스닝, 다시 말해서 전단 박하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전단 박하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또 하나의 문제 중에 하나가 보통 전단 박하가 있게 되면은 대표 비스코시티를 잡아서 이걸 무차원수에 사용하는 것들이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시스템이 호모지니어스한 플로우가 다시 말해서 뿌에 플로우처럼 한 정형화된 흐름이 강한 경우에는 이런 대표 비스코스를 찾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근데 코팅 유동 보시겠지만 이 코팅 유동 자체 이게 지금 시어 스트레스, 시어 레이트 디스트리뷰션인데요. 전혀 호모지니어스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대표 비스코스를 뽑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리프리젠터티브 시어 레이트를 뽑아낼 수 있을까? 시어 비스코스 뽑아낼 수 있을까? 하나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걸 통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마스터 커브를 하나 뽑아낼 수 있는 좋은 디멘저너스 넘버를 뽑아내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사용한 게 아무래도 호모지니어스하지 않은 풀들이다 보니까 채널 안에서의 유동 현상, 그러니까 시어 레이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이걸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아이디어를 낸 거는 1D 모델과 그다음 1D 뉴토니안 모델과 그다음에 1D 혹은 2D 시어 스닝 모델과 비교해서 대표 비스크를 뽑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냥 그 호모지니어스 플로우를 가정하고 대표 시어 레이트를 이렇게 속도랑 이 채널의 크기로 나눈 값과 비교해서 확실히 좀 차이를 나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이걸 실제 적용해서 코팅 윈도우에 적용해서 실제 마스터 커브가 완성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살펴보려 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연구를 쭉 진행하면서 처음에는 이 툴라이어 포토에 있던 애결계면에 관심을 가졌다면 지금은 사실은 나와서 오퍼러빌리티 윈도우에 다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또 이제 가공 기술이 증가하다 보니까 발전하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가 가공이 돼서 기존에는 별로 고려하지 않았던 가위 모양의 변화, 형태 변화 같은 것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내용은 아마 박형희 학생이 다음번 발표에서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